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 표본을 셀렉해가지고 제시하는 거는 결국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점점 그 학습하려는 정보 양이 많아질수록 표본에 이제 그게 좋은 표본만 골라서 들어간다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르는 거는 결국 인간의 몫인 거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런 글도 봤거든요. 이제 챗 GPT처럼 이제 금방금방 뭐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고 뭐 번역도 금방금방 해주는 게 등장하면은 오히려 영어의 입지만 더 공고해질 거라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번역의 벽이 낮아졌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영어가 화자인 사람들만큼 그 정보의 그 데이터를 누리나요? 못 누리잖아요. 여전히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결집되는 현상만 더 심해질 거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번역가의 입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봤는데 이제 이런 챗 GPT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마트 캐셔부터 이제 싹 갈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챗 GPT가 흔히들 말하는 서비스직이나 그런 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싼 인간들을 쓸 것이고 이제 정말 챗 GPT만큼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큰 어떻게 보면 되게 고급 서비스 이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좀 그런 식으로 완전 고임금 직군들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대체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대요. 회사들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인간의 몸값이 더 싸기 때문에 챗 GPT보다 그리고 우리 번역가들은 그런 현실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네요. 우리 뭐 부다 우퍼. 그리고 확실히 챗 GPT 같은 거를 봐도 아직 유머나 그런 sarcasm처럼 이렇게 비꼬는 거라든가 그런 거는 아직 이 맥락을 완벽히 파악은 못 하더라고요. 이제 사투리나 그런 것들도 아직 학습이 안 돼서 그런지 그런 게 안 되고 이제 살아남을 구멍은 있을 것 같다. 이거는 사람도 잘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이제 한국어에는 존댓말과 반말이라는 거대한 벽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인공지능이 100%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반존대 어떡할까? 맞아. 그런 수많은 표본들을 저도 이제 번역하면서 이게 인공지능으로 대체될까?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100%될 것 같지는 않아. 존댓말에서 이제 반말 그런 거를 구분할 때 단순히 그 인물 간의 상하관계나 뭐 나이나 이제 그런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라든지 그 사람의 뭐 친밀도. 친밀도도 그렇고 그 사람의 지금 감정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얼굴 근육이 화가 났나 안 났나 이제 그런 거를 판단을 하고 넣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그것도 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뭐 우리 일을 안 하겠지. 이제 다른 일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근데 뭐 그렇다고 이제 그날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할 바에야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네요. 네. 다들 생각을 많이 하셨군요. 근데 그냥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거를 찾는 거? 아까 세제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그냥 우리 인터넷을 많이 쓰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할 때 검색할 수 있잖아요. 뭐를 검색하면 어디서 검색하면 이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없고 그러니까 외주 주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에. 그러니까 기억해서 내가 바로 말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은 측면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자기 걸로 약간 가져가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직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말하지? 그러니까 그냥 내가 술술 얘기할 수 있는 것과 그 내가 검색해서 이렇대라고 읽으면서 이해해서 그러니까 외운다기보다는 그거를 내가 내면화하지 못하고 내 것이 되지 못한 거죠. 그 지식을 내가 그런 게 있고 그게 대충 뭔지 알아서 보면은 해석할 수 있고 그걸 읽고 설명할 수 있는 것과 내가 그냥 툭 쳤을 때 바로 이거 그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의 차이. 내가 툭 쳤을 때 그냥 말할 수 있는 거의 비중을 좀 많이 늘려야 될 거라고 그런 식으로도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가짜 정보와 진짜 정보도 구분할 수 있고. 맞아요. 그 사고력과 그러니까 문해력, 그러니까 정보를 잘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다 그냥 인간도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걸 꾸준히 훈련이 필요하고. 저는 이런 분야 진짜 전혀 관심이 없었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찾아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있으니까 그제서야 생각을 해봤는데 평소 안 하던 생각을 해보려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땡땡이 인간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거는 항상 있었잖아요. 이제 산업혁명 때도 이제 공장 나오고 기계 나오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인간은 기계에 대체된다 이런 얘기 막 나왔는데 물론 대체되기도 했지만 또 오히려 그렇게 새로 생겨난 직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 안 할 수도 있지만 대체할 수 있는 날도 올 수도 있잖아요.
오면은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뭐 무슨 영화 AI 이런 것처럼 로봇들이 다 일어나서 전투 로봇이 돼서 인간들을 학살하고 이런 결말로 바로 가진 않을 것이고, 인간이 대체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또 새로운 뭔가가 또 생겨서 인간이 또 새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예 그리고- 노동이란 개념이 사라지고 맞아. 기본소득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지. 맞아. 그래가지고 아까 실버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계를 쓰는 것보다 인건비가 더 저렴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경쟁력은 저렴함이 아닐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맞아. 제가 얼마 전에서 트위터에서 봤는데 AI랑 특수효과만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아. 이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린 스크린 앞에다가 세워놓고 연기를 시키고 이제 거기에 특수효과로 애니메이션 필터 같은 걸 입혀가지고 애니메이션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하려면은 그 애니메이션 필터를 만들려면 그 애니메이션 관련 자료가 굉장히 이미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AI 영상을 만들면서 AI한테 관련 이미지를 이제 저작권 그런 거 안 받고 무단으로 이제 학습을 시켜서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트위터를 이용하면 창작자를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이분들이 AI 그림 한참 유행할 때도 이 저작권 문제에 맞아요. 대해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AI 손가락 인식 못한다. 뭐 김치를 담그라고 했더니 김치통에 자꾸 들어가 있는 AI 그림. 손가락을 못 만들어서 자꾸 육손을 만드는 AI 그림. 이런 얘기 굉장히 웃음거리로 소비가 되는데 사실 그게 이미 만들어진 그림들이 이렇게 가져오면서 미진한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의 이미지를 일일이 저작권자에게 이렇게 지금도 허락을 안 받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발전하면서도 이런 초기 단계에서 이 인식을 바로잡지 않았는데 앞으로 더 인공지능 관련 분야가 확산이 되면서 존중하지 않는 게 갑자기 개선이 될까? 이렇진 않고 오히려 지금 한국에서도 저작권 관련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앞으로 뭐 대대적으로 법, 제도 이런 거를 만들거나 바꾸지 않는 이상 쉽게 안 바뀔 것 같거든요. 지금 해외에선 그래도 저작권 관련 인식이 더 높은데도 그 무단 애니메이션 만든 해외 사람인데 굉장히 뿌듯하게 여기더라고요. 이거를 인식 자체가 없어요.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인식 자체가 없고 기술의 발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날보다는 이렇게 인간이 인간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인간 창작자의 저작물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풍조가 당연시되고 만연해지면 결국 인간의 자리를 빼앗고 내놓고 쫓아내는 거는 같은 인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을 걱정할 게 아니라 같은 인간이 어떻게 서로를 존중할 것인지 창작물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 그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생각하셨는데. 맞아. 근데 이게 그 인공지능, 그러니까 데이터 먹이는 거잖아요. 그 맞아, 자체가, 맞아. 그러니까 한두 개로는 안 되고 되게 집약적으로 많은 다량의 데이터를 먹여야지 그게 잘 기능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그게 약간 마인이라고 저작권 관련된 약간 책인데 그런 대량의 데이터라면은 여러 명이 연루돼 있잖아요. 되게 여러 명이. 이러면 오히려 약간 조정하기가 되게 까다롭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한 명, 이 사람 거 내가 갖다 쓰겠다. 이러면 서로 협의한다. 이러면은 오히려 간단할 수 있는데 그냥 여러 명, 아주 다수의 사람이 연루되면 오히려 그냥 이 사람들이 다 자기의 몫을 그냥 좀 포기하고 대신에 AI 기술의 발전을 동호하기 위해서 내 그거를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그냥 뭐 약간 기부한다.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한대요. 사례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약간 그냥 정책? 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게 저작권은 무조건 존중해야지 이런 거 그러니까 저작권 존중 받아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저작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되게 묘하다는 거예요. 원 창작자의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존중하면서 너무 이 사람의 거를 막 착취하는 방식이 되지 않으면서 이익을 약간 어느 정도 보장해주면서 한편으로는 그 파생되는 다른 것의 자양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데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시로 약간 그 디즈니가 처음에 엄청 자기 캐릭터 무슨 고양이였나? 아무튼 무슨 캐릭터를 약간 도둑 맞은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디즈니가 엄청 그 저작권을 엄청
엄청 이렇게 아주 했는데 나중에는 그러니까 전개가 어떤 식이냐면 이 자기 자신, 이 창작자의 권리,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익을 완전 넘어서게 그냥 이 사후에도 이 주변 사람들이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이익을 얻는 그런 방식. 근데 이 사람이 저작권에 연루되면서 별로 그 주변의 그런 생산성이 나아지지 않고 그 주변 사람만 이익을 얻는 약간 그런 방식. 그래서 이 저작권이라는 게 자체가 저도 뭐 잘은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원창작자의 그런 것을 충분히 어느 정도는 보장한다. 제가 말을 잘 못하겠는데 너무 이 사람 후려치지 않고 이 사람의 어떤 것을 빼앗아가지 않는다. 플러스 그 산업의 약간 생산성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주변에서 어떤 모방이라고 할지 약간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 책에서는. 그 책도 변호사가 쓴 책이었거든요. 아니, 원래 저작권이 막 그렇게 뭐 나 말고 못 써 이런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문화 상업적 이용을 할 것인지 비영리적으로 할 그렇죠. 것인지. 사실 암암리에 다 모방하면서 발전하는 거잖아요, 문화 같은 맞아요. 게. 그래서 그 개념도 확실히 좀 변하고 하긴 해요. 그 근데 얘기를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입혀서 인공지능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존 애니메이션 자료를 먹이로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을 할 거면은 이제 정작 기존 애니메이션들은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한 애니메이터들은 이제 일자리를 잃는 거죠. 왜냐면 인공지능이 대체되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먹이로 쓰이고 이제 이 사람들은 앞으로 일감을 잃어버리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상업적인 그 단순히 그 이미지를 지금 쓰는 것 자체만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 업계를 대체하는 대체제로 인공지능이 사용될 경우. 왜냐면 애니메이터 여러 명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 시간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효율적이다. 맞아 효율적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난 건데 예를 들어서 에이미 와인하우스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새로 곡을 입혀서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새로 앨범을 낸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미 죽은 비틀즈 멤버들을 막 홀로그램으로 쏴서 공연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을 3D로 해가지고 배우가 연기하게 한다거나 그런 게 그 사람들이 이미 사후의 일인데 우리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언제까지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인간이 되게 묘한 감정을 느끼잖아요. 고인이 된 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봐서 너무 좋다라기보다 이상하다. 이게 약간 인간의 어떤 인식, 체계가 좀 대체로 엄청 인지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데. 그냥 만들면 다 사람들이 좋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서 약간 여러모로 문제는 그 죽은 사람한테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네요. 결국 그 유족들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그런 경제적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맞아요. 순순히 맞아요. 예술적인 가치를 위해서 그런 거를 재현을 하고 그랬을 리가 없으니까. 돈이 되면 네. 다 맞아. 해버리겠죠. 결국 돈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원래 기존 팬들은 그 음악, 목소리, 이 얼굴 듣고 싶었던 걸 계속 들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생겨날 수 있고 그래서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뭐였지? 그 모창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히든싱어. 히든싱어에서도 그 김광석 씨 편에서 그런 비슷하게 홍보프로그램처럼 뭐 했었죠. 우리도 막 그런 사례도 있고 이것도 좀 그렇네요. 아주 묘한 문제네요. 아주 진지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인공지능이 소설도 잘 써가지고 미국 지금 출판사들은 지금 원고 투고에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하도 막 넘쳐나가지고 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공지능이 쓴 건지 알아내는 게 신기한 거죠.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엔 분별 못하다가 약간 뭔가 패턴이 있나 봐요. 이제는 조금 노하우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투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확실히 아까 CJ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설가도 이 소설이 소설 자체만으로 재밌어서 사람들이 소비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이 썼으니까 읽어. 약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에 더 돈을 지불하는 약간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더 들더라고요. 맞아요. 예술은 확실히 작품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 그냥 누가 했다라는 게 엄청 중요하죠. 요새같이 콘텐츠가 범람하는 시대에는 언제 이 많은 것을 다 자기가 찾아보면서 좋은 것을 가려내겠어요. 근데 하나의 이름값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했던 거는 대체로 내 취향에 맞고 좋았으니까 계속 괜찮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겠죠. 맞아. 이름값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네. 갑자기 생각난 게 제가 두 번째로 낸 책이 Yes Please라는 에이미 폴러가 쓴 책인데 네. 그 에이미 폴러가 마지막 결론에 제목이 결국 로봇이 우리를 다 죽일 거야거든요. 그래서 그 글이 되게 생각나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그 글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다시 읽어 내가 번역했지만 좀 내가 한게 거슬리는 제일 것도 있긴 재밌어. 한데 재밌었고 아무튼 이제 거기도 뭐 되게 길거든요 글이. 그래서 있으시면 읽으시면 좋은데 읽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그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스티븐 핑커라는 네. 인지심리학자? 뭐 그런 사람이 쓴 책 사람도 읽었었는데 아주 책을 많이 팔았죠. 뇌를 약간 역설계 해가지고 컴퓨터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제 막 파헤치는 건데 거기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근데 컴퓨터가 게임을 하고 싶어 할까? 그리고 유머를 하고 싶어 할까? 그거에 대해서는 나도 아직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옮기니에 그래서 아마 유머는 사람이 더 웃기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끝냈는데 약간 그 생각도 났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맞아. 그리고 약간 그 감정을 이해한다라는 게 우리도 AI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한다라는 그 기제를 우리가 아직 못하잖아요. 어떻게 이해하지? 그리고 우리도 남의 감정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고 그 지점에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유머라거나 번역도 아예 감정이라는 그렇고. 것 자체가 무엇인지 정의를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코드에 넣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감정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우리도 몰라. 뭐 진화 알-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놨겠죠? 근데 읽어보지 않아서 그 벨라도 그 사랑에 대해서 셜록이 물었을 때 사랑은 뭐 존재하는 개념이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개념이니까 존재는 한다. 근데 왜 필요한지는 그건 의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 사랑의 종류도 우리가 아까 초반에 말한 것처럼 왓슨 셜록의 사이에 있는 그런 감정처럼 되게 다양한데 그게 우리도 잘 모르니까 그걸 맞아요. 학습시키기가 좀 어렵겠다. 그런 뭐 생각이 호르몬 반응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쵸, 막 그쵸, 그쵸. 번식하기 위해서 도파민과 그리고 어느 정도로는 좀 인류 사회학적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로맨스 개념도 섞여 있는 그쵸, 거고. 그쵸, 맞아. 그쵸. 그리고 벨라 얘기가 나서 말인데 그 벨라 자체도 드라마에서 재밌었던 게 그냥 컴퓨터 모니터를 보여주지 않고 여자의 인형을 만들어 놓잖아요. 아무래도 그때는 아무래도 더 인공지능이란 개념이 더 낯설었을 테니까 셜록은 절대 의인화하지 말라고 하지만 뭔가 시청자들이 의인화해서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았거든요. 맞아. 근데 왜 하필 여자의 인형이야 했는가.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해봤는데 일단 여자 목소리여야 했던 이유가 뭘까? 왜 쉬여야 했던 걸까? 히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의 위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협을 느끼려면은 기존 체제가 전복이 된다. 이래야 위협이 느껴지지.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럼 전복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데 이미 남성 중심 사회인데 남자 인간의 목소리로 벨라가 벨이었겠죠 그때는 벨이 얘기를 한다면 인공지능이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위협을 느낄까? 그러니까 뭔가 지배층이 아니었던 성별의 목소리로 뭔가 우리를 이렇게 뒤집을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은 더 소름이 돋고 그런 위협감에 대한 효과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여자 목소리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가장 여자 아이라는 모습을 우리가 가장 위협을 느끼지 않는 존재잖아요.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존재가 가장 위협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더 상반된 것에서 오는 그런 으스스함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걔가 죽인다고 나오니까 처음에 음. 살인을 했다고 나오니까 더 극적인 효과가 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막 밥솥 안내음이나 그냥 일반 관리사무소 안내음 이런 거에서 여성 목소리를 사용하듯이 그냥 말한 것처럼 어떤 반전 요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자로 설정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좀 더 인공지능을 좀 더 친근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냥 그 박사, 연구자 그 사람이 그냥 일부러 여자의 인형을 낳았다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냥 그건 모르는 거죠 뭐. 그죠, 맞아요. 그죠. 그냥- 그러니까 그거 의도는 알 수 없는데 맞아. 그냥 여자 목소리 많이 쓰고 비서 이런 휴대폰에서도 여자 목소리 많이 쓰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문제 많이 나왔죠 말이. 그 영어에서도 맨날 쉬라고 하던데 원래 뭐가 물건 있으면은, 자체를 여성형으로 보니까 네 뭐가 있으면 다 쉬라고 하던데요. 저 이 드라마 보고 생각난 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휴먼스 보셨나요? 네. 아 영드 휴먼스. 조금 봤어요. 휴먼스에서 먼저 생각났던 것은 제시카 존스에서 호가스 역할을 맡았던 배우 이름이 갑자기 캐리언 모스가 시즌2인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딸을 잃은 거예요. 근데 딸이 너무 그리워서 딸을 구현한 인공지능을 컴퓨터에 넣어놨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 데이터를 지워서 보내줘야 될 시기가 오는데 그거는 모니터로만 구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봤는데 그런 생각도 났고 다른 하나는 제가 휴먼스 시즌3을 안 봤어요. 왜냐면은 누군가가 죽는다는 스포일러를 봐가지고
안 봐. 이렇게 해서 안 봤는데 그래도 줄거리는 대충 찾아봤는데 거기 휴먼스에 여러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중 한 명 중에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왜 이렇게 자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지. 어쨌든 금발머리를 한 인공지능 로봇이 있었어요. 이 인공지능 로봇이 시즌 1에선가 처음 주인공 무리한테 발견됐을 때 그 무슨 성매매 장소 이런 데서 좀 조사하러 들어갔었나? 아무튼 좀 착취당하는 그런 현장에 있던 로봇이었는데 얘가 얼굴만 기억나. 시즌 3에 가면서 엄청 우리가 이 엘리멘트리 벨라 에피소드에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갑자기 점프 해가지고 엄청 발전을 해서 거의 신격인 존재처럼 두뇌가 그렇게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신처럼 지구 내부의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고 이런 엄청난 절대적인 힘을 가지게 돼서 이 캐릭터가 거의 빌런처럼 그렇게 나오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결이 됐겠죠? 근데 이 에피소드를 보니까 휴먼스에서 그 캐릭터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결국 사랑의 힘으로 돌아왔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사랑이야. 감정을 느꼈네요. 네, 거기서 원래 인간 캐릭터 다른 여자 클럽에서 만난 캐릭터랑 둘이 기억나요. 네, 그죠. 그래서 그랬었는데 뭐가 그랬었는데 뭔가 둘만의 언어로 내 눈빛 교환 끝나고 나는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둘이 만나서 사랑을 했는데 서로 뜻이 안 맞아서 헤어져야 뜻이 안 했었지. 그랬구나. 네, 저도 자세한 내용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엘리멘터리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약간 되게 앞선 기술 그런 거나 학계에서 되게 첨예한 그 논쟁거리를 되게 잘 끌어들여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뭐가 있었지 하고 생각해보니까 또 있었던 게 PNMP라고 이건 이제 컴퓨터 공학 쪽에서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 같은 거였거든요. 암호 그 무슨 전공책에 막 네. 무슨 문제 이렇게 해서 네. 막 끌려 그래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관련해서 한 에피소드도 있고 그리고 대체육 관련 에피소드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배양된 그 고기 설정 덩어리 막 나오는데 막 이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3D 프린터로 총기 만든 그 에피소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잘 다뤄가지고 그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막 제가 요새 약간 그런 변화의 시기를 겪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냥 엄청 별세계 얘기처럼 이런 것들이 느껴졌으면 요새는 진짜 한층 되게 일상적으로 이런 SF에서 많이 쓰였던 설정들이 되게 일상적으로 느껴지고 지금 뭔가 SF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엄청 되게 요 사이에 되게 변화가 많아. 내가 그냥 몰랐다가 알았나?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변화가 정말 빠른 거죠. 진짜 그거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수사물이었는데 약간 SF로 약간 이어졌네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다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작품 저희 맥박지수 저희 돌아가면서 맥박지수 그 만점이 몇 점인 건가요? 5점이요. 네, 5점 만점입니다. 아주 평범하죠? 전통대로 네, 전통 뭐예요? 반도 있어요? 호스트가 먼저. 반도 있어요? 반? 네, 반도 있어요. 반도 해야 돼요. 저는 5점이죠. 네. 저도 5점입니다. 저는 근데 시즌을 끝까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본 나도 데까지는 끝까지 5점이에요. 왜냐면 시즌 3에선가 너무 거기서 하차했었는데 그게 너무 아쉬웠던 게 키티라는 캐릭터가 새로 저는 등장했어요. 키티가 진짜 좋았는데. 저는 모리아티도 여자인데 키티라는 조수까지 이렇게 붙여줘? 근데 어떻게 하필 이름도 키티야? 마치 둘이 키우는 고양이 같잖아.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그때서 또 못 봤던 게 아쉬웠네요. 아무튼 키티도 나온 걸 한 걸 보면 뒤도 더 재밌었으리라. 뒤에 근데 결말에 약간 논란이 약간 있었는데 끝까지 보셨죠? 네. 네. 약간 호불호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있긴 해요. 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둘 중 한 명이 죽지 않았어요. 죽진 않습니다. 네, 그럼 됐죠. 근데 진짜 순간 깜짝 놀랐네. 맞아. 근데 키티가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네. 말님? 저도 되게 재밌게 봤고 5점이에요. 그래서 뭐야 왜 이렇게 높아 다? 네?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맞아, 재밌어. 요새 막 뭐든 계속 집중해서 못 보는데 이거는 집중해서 봤어요. 그럼 5점이. 최고의 칭찬이죠. 네. 맞아. 힘들어가지고. 저는 원래 후하게 주는 편이기 때문에 맞아. 저도 5점이에요. 서트님은 네. 근데 다 재밌고 다 좋았는데 벨라 그 에피소드 있잖아요. 결말. 네. 진짜 이게 너무 메시지를 던지는 결말이고 좋은 결말인데 전 열일경을 너무 안 좋아하거든요. 보고 너무 찜찜해지고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눈을 왜 그렇게 크게 떴는데. 뭔 생각인지. 맞아요. 저도 그래서 뒤 에피소드 잠깐 봤거든요. 그 다음 편. 근데 완전 딴 얘기인 거예요. 손 나오잖아요.
잘린소 저기서 봤을 맞아. 고 벨라 빨리 보여줘.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범인인 교수도 그냥 휠체어 끌고 사라지고 조교만 뭐 감옥 갈 것 같고 셜록은 인형 보고 뭔가 깨달은 것처럼 눈을 키가 띄었는데 그거- 말 잘만 하던 놈이 말을 안 하고 끝나니까 저 레딧 찾아본 것도 얘기했. 그래서 뭔데요? 레딧까지 찾아봤잖아. 뭐 그때 이제 그래. 해석 있었어요? 거기서 뭐 했는데 거기서 벨라가 어. 계속해서 자기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왔을 맞아, 때 맞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보를 더 네, 주세요. Should I have more information? 이렇게 계속 물었는데 마지막에 셜록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물었을 때 Could I라고 계속 말했었는데 Can I have more information이라고 처음으로 밖에서 말했다고 벨라가 지난 첫 신호가 아니었을까? 그래갖고 셜록이 그걸 감지하고 놀란 게 아니었을까? 이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박. 누가 레딧에 그 글을 적어놓으니까 그 밑에 댓글로 한 사람이 I don't understand 하고 그 벨라 대사를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인포메이션 다 달라고. 인간이 제일 재밌어. 그니까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감상을 너무 엄청 심오하게는 안 해가지고 저는 그냥 벨라가 이제 정보를 더 줄 수 있냐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셜록도 아직 이거 답을 내리지 못했구나. 셜록 자신도 정보가 더 필요하겠구나. 좀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근데 셜록이 마지막에 갑자기 이러고 갑자기 크게 뜨고 끝나잖아요. 그 굉장히 사람- 뭐 놀랐다는 듯이. 그 사람 특기잖아요. 맨날 그래요. 괜히 혼자 눈 놀라. 엄청 크게 뜨고 막 이마 주름 엄청 생기고 저 볼 때마다 약간 좀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주름, 맞아.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시즌 1에 9화 18화 보고 3회 4화로 꽉 넘겼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머리가 많이 벗겨지신 거예요. 그 배우분이. 많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근데 점점 더 피골 상접해지는 것 그도 너무 같은데. 수척해져요. 네, 그래서 눈이 더 튀어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가? 그래서 제가 정주행을 여러 번 하는데 쳤다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젊냐. 촬영이 그렇게 힘들었나? 그게 진짜 긴 미드를 제타할 때 다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 워낙 맞아. 빨리 늙으셔가지고. 맞아.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수사물 같은 경우에 항상 이런 에피소드 하나씩 나오잖아요. 뭔가 법적으로 따르면은 처벌해야 되는 게 맞는데 도덕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을 내가 진짜로 잡아서 처벌해서 감옥에 보내는 게 맞는가? 이렇게 아이러니한. 시청자한테 고민하게 만든 에피소드들이 항상 있는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것도 그런 종류의 에피소드라고 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 왠지 자꾸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래도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왜 나는 자꾸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무슨 자기가 가정폭력 학대자인데 자기 남편을 죽였는데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붙잡히면은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자기가 고민하다 놓아줬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이해를 할 텐데 이 사람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이런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거슬리고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저 수조그 역할을 했던 것에 불과한 조교만 처벌을 받고 그 사람은 조교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빠져나가는 그런 점 때문에 거슬렸던 것 같네요. 그 에피소드는 저도 좀 항상 음. 약간 찝찝해요. 음. 근데 그게 약간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작가들이 역량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좀 일부러 약간 그렇게 남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그런 딱 닫힌 결말보다 한편으로 가끔 이렇게 좋은 질문을 던졌을 때 사람이 더 많이 여기에 막 집착하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어떤 지점도 있기도 하고 좀 한편으로는 그냥 이 문제가 그냥 이 사건 하나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엄청 우리 삶에 엄청 지금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그냥 그런 문제? 이걸 하나의 케이스를 종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문제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인공지능을 떠나서 생각해봤어도 셜록이 앞으로 수사관으로서 어떻게 계속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가를 수 있는 판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무고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누명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처벌을 시키는 게 옳은가 그렇죠, 어찌 그렇죠. 보면은 함정 수사일 수도 있고 미끼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딜레마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여러모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굳이 인공지능적인 측면만이 아니어도. 좀 엘리멘트가 전체적으로 약간 그런 모호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판단을 이게 옳다, 이게 그러다 이렇게 내리기 힘든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이 되게 나왔던 복잡한 사안을 많이 다루고 똑같이 열린 결말이어도 그냥 이게 뭐야 약간 싶은 있잖아요. 그렇게도 다룰 수 있잖아요. 근데 공포 영화 그런 데서 진짜 사람 기분 엄청 더러워지게 만드는 열리결만 진짜 많잖아요. 뭔
살인상 뭐 이런 거 나오는 공포영화 봤는데 아직 그런 거 왜 봤어? 사라지지 않았다. 일 때문에 봤죠. 맞아. 이런 거 왜 봐요? 돈 주고. 마지막에 약간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말 다 끝났어. 영화 다 끝났어. 우린 이제 다 살았다. 안심. 이렇게 딱 끝났는데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쿠키라고 나왔더니 갑자기 와 하고 다 끝나버리면은 항상. 그거 쿠키 볼 때까지 극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참 좋은 영화였어. 이렇게 끝까지 앉아있을 텐데 갑자기 기껏이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해피엔딩을 바라는 사람은 그런 영화를 굳이 돈 보고 그것도 그렇다. 극장에 보러 안 와요. 그렇구나. 그리고 약간 기어코 이것이 있을까? 2편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아닐까요? 아무튼 그것도 유구한 공포영화의 맞아. 문법이지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맥박지수도 얘기했고요. 네. 와, 최초로 5점 만점인 거 아니에요? 평균? 맞아요. 처음으로 5점 만점이네요. 와, 되게 봤어요. 오늘 최초 많이 세우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엘리멘트리 좋은 점을 네. 말하자면 네. 이게 수사물이고 막 추리물인데 보통 미드에서는 주인공들이 형사가 아니어도 총을 막 엄청 잘 쏘거든요. 맞아. 해결법으로. 근데 셜록이랑 왓슨은 절대 총을 쓰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에피소드 가면 이제 셜록이 왓슨한테 이제 뭐 돈 유산을 어떻게 주나 약간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왓슨이 자기는 그거 나는 안 받겠다 하다가 마지막에 그거를 총기 환매 프로그램에 기부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하고 있는 총을 가져오면 이제 경찰이 사주는. 네. 그래서 이 제작진이 되게 명확한 그런 사회적 메시지를 갖고 끌어가고 있구나, 약간 그런 걸 되게 느꼈고, 그게 되게 전 참신했어요. 맞아요. 저도 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게 수사물인데 그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자기들 드라마 내의 스릴을 높이는데 범죄를 이용해야겠다 그런 게 안 들고 분명히 차갑고 그런 추악한 범죄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드라마를 전체적으로 떠올렸을 때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남는 그런 인간적인 드라마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되게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만드는 과정에서. 네,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좋은 작품이었다. 오늘 아주 짧게 어떠셨어요, 그럼 민재님? 너무 재밌었고, 그냥 오랜만에 역시 덕후들끼리 얘기하는 거 끝이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리고 근데 다들 너무 생각이 깊으시고 해가지고 다른 각도로 또 생각할 게 생기니까 또 되게 재밌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작품 다 아셔가지고. 놀라웠어요. 콜드 캐시들이 적어 왔었거든요, 심지어. 그렇구나. 추천하고 싶은 것 중에. 역시 좋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제 게스트를 초청하신 분의 저는- 소감도. 저는 재밌었습니다. 뭐예요? 이제 저희가 시즌2 첫 녹음이잖아요. 근데 그냥 올 때까지만 해도 그냥 우리 원래 했었던 게 있으니까 그랬는데 다시 또 약간 초기화가 돼가지고 긴장하셨군요. 뭔가 잘했어요. 그래도 뭔가 다른 분들이 다 이렇게 잘해주셔가지고 아주 오늘 그래도 대본을 이렇게 탄탄하게 짜오셔서 저희는 이걸 보고 따라갔을 대본만 뿐이죠. 쓴것 같아요. 숟가락을 오늘 또 잘 얹고 오늘 또 밥상까지 다 차려놓으셨다고 해서 숟가락질 몇 번 못 하셨다고 너무 맞아. 자괴감에 빠지지 마세요. 비유를 잘해. 아주 프로야. 오늘 또 몇 부작 나올라나. 오늘 한 5부작? 그럴 수도 있어요. 한 그러니까요. 40분 단위로 맞아요. 호빗 길다고 그렇게 욕했는데. 다른 분들 어떠셨어요? 사실 이제. 저랑 그 사또님은 오늘 게스트신 민트리님을 그 다른 외부 수업에서 선생과 제자 사이로 처음 만났었는데 오늘 이렇게 한 테이블에 앉아서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나눠가지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네, 저는 민트리님을 처음 뵀는데, 저만 접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다른 분들이랑 다르게. 근데, 오늘 접점을 네, 저 오늘 접점 만들었죠. 소설 리뷰 덕분에. 네, 되게 개인적으로도 더 친해지고 싶고. 네, 어머! 저희 먼저 나가드릴까요? 네. 그리고 소설 리뷰도 이제 한 달 반 정도 쉬다가 다시 녹음을 했는데, 안 하는 동안 일이 바쁘기도 했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만나뵈서 반갑고, 시즌2도 시작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 저희 인스타그램도 만들었거든요.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올리고 있어요. 주소 뭐죠, 주소? 주소는요, 네, 설명창에 네. 에피소드 설명창에 네. 적어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 예, 됩니다. 팟빵에도 이제 URL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번가의 소설 리뷰라고 그 인스타그램에 한글로 치시면 나올 거예요. 많은 구독과 팔로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되게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되게 좋았고 실버벨님 말씀하셨듯이 한 달 반 만에 만났는데 그 순간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프리랜서로 일하면은 아무래도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비록 저랑 이제 CJ님은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건 아니거든요. 방도 저희 하루에 가까운데. 10마디 이상 별로 잘 안 하거든요. 10마디? 솔직히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늘 같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같은 집에 살면 같은 일상을 공유하니까 서로 새로운 일이 있어야 이야기를 할 텐데 이미 너가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고 내가 아는 것은 너가 아는 것이다 이기 때문에 서로 이미 옆 방에서 부스럭부스럭하면 네. 뭘 하는지 다 알기 네. 때문에 옆에서 뭐 어쩌고 소리 들리면은 농구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늘 하던 얘기만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팟캐스트 소설 리뷰 나와서 내가 본 것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평소에 작품 볼 때는 재밌다고 그냥 끝나는데 이제 대본이 있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가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냥 머리 아파하고 그냥 넘겼던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오늘 엘리멘트리도 예전에 보다가 너무 호흡이 길어가지고 보다 말았는데 다시 보게 돼서 되게 좋은 작품 다시 이제 또 몇 년 나이를 더 먹고 보니까 또 새롭죠. 감회가 달라서 되게 좋았고요. 이제 민트리님하고 아까 이제 CJ님이 말씀하셨지만 민트리님하고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선생님과 제자로 한 7년 전인가 만났는데 그 뒤로 이메일로 한 3, 4년에 한 번씩 한두 번씩 교류를 하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실물로 또 뵈가지고 굉장히 오랜만에 정모하는 기분 들고 되게 반갑고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좀 신선한 조합으로. 그러면 오늘 첫 회 엘리멘트리 에피소드 녹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